네, 미국과 중국, 일본의 반응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는 소식에 미국과 중국, 일본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다음 달에 한미 정상회담, 다음 달이라고 하는 시기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조속히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으면 좋겠다. 시진핑 주석은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해외 반응 알아보는 사이에 새로운 분들 나오셨습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 분석 실장, 김태현 변호사, 박철아 문학평론가, SBS의 이기성 선임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김명 소장님은 계속 앉아 계시고요. 예. 조금 전에 해외 반응 알아봤는데요. 미국과 중국, 일본,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외교와 안보 현안들에 대해서 어떤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 중에 외교와 안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께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보 위기도 서둘러 해결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습니다.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및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습니다. 튼튼한 안보는 막강한 국방력에서 비롯됩니다.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할 토대도 마련하겠습니다. 동북아 평화구조를 정착시킴으로써 한반도 긴장 완화의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한반도 긴장 완화의 전기를 마련하겠다 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기성 기자. 네. 일단 먼저 무엇보다 급한 게 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가장 국민들이 지켜보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드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전개가 될까요? 지금 그 후보 가운데서 주요 후보 가운데서 문재인 후보, 문재인 대통령이지요. 사드를 배치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국과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갈등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일단은 중국에서 먼저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이 원래 좀 느긋한 나라고 일반적으로 해서 만만디라고 하는데 바로 이제 뭐 시차도 영향이 있겠습니다만은 시진핑 주석이 축전을 보내가지고 좀 한중 관계 개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한국과 중국 간의 사드를 둘러싼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좀 돌파가 생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축전 내용을 보면은 그 한중 양군 중요한 이웃 나라이다. 그리고 25년 동안 수교를 해왔으면서 조금씩 발전해 왔는데 하여튼 문재인 새 대통령과 함께 노력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드로 인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풀어서 양국 그리고 양국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시진핑 주석보다도 더 빨리 중국 관영 그 매체들은 훨씬 빨리 이제 이 당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CCTV 같은 경우에는 저녁 7시가 메인 뉴스인데요. 20분을 할애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얘기를 하면서 한중 관계가 개선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환구시보도 역시 똑같은 일면 톱으로 보도하면서 그런 것을 얘기했을 것을 보면은 한중 관계에 사드를 둘러싼 여러 가지 그 외교 문제가 좀 변화가 있지 않을 것인가라는 것들이 전문가들의 이제 예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뭐 명시적으로 반대했다기보다는 전략적 모호성 해갖고 다음 정부 출범 그렇죠. 이후로 넘겨야 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보관이 있다고도 이야기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문제는 오래 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달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다면 그때 마무리 짓는 게 식으로 가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문 대통령이 사드 문제에 대한 운신의 폭이 그렇게 높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대선 기간에 문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우클릭한 게 있고, 여론조사상으로 볼 때는 어쨌든 찬성에 동의하는 비율이 더 높았고, 지금 국회 환경으로 볼 때도 민주당과 정의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은 사실상 당론으로 사드를 찬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돌파를 해가지고 사드를
만약에 철수시킨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미국과의 문제, 그리고 우리 국내 여론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의회 내 환경의 문제라는 삼중고에 처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철회 쪽으로 가지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민께 드린 말씀 통해서 필요하다면 당장이라도 워싱턴에 가겠다 이런 얘기 했고요. 시진핑 주석과 만날 의사도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또 새로이 출범하는 비서실 내각이 어떻게 풀어나갈지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기성 기자에게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 사드 배치 문제 말고 외교 안보 현안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풀어야 할. 우리나라가 사상 초의 그 대통령 탄핵 때문에 좀 컨트롤타워가 없을 그 당시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본과도 위안부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좀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안 패싱이라는 얘기까지 많이 나오고 했는데 보시면 외교안보 정책이 여러 면에서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아까 이제 미국 사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새로운 변수가 그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10억 불 운영비를 내라 이런 문제가 다시 또 이제 대두가 됐고요. 그래서 배치 과정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국회 비준동의 추진하겠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다른 문제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선거 기간 동안에 저걸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저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 거 됐고요. 전시작전 통제권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정부 때 이제 했지만은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때 저게 좀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까? 차질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간에 조기 전환 준비 착수하겠다. 뭐 임기 내 전환 추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또 오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북 정책에 대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은 그 제재 압박보다는 대화와 교류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변화가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개성공단도 거기에 연결돼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특히 일본과 관계에서는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 일본과 재협상 추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국가 대 국가, 정부와 정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지만은 저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 전 정부와 박근혜 정부와 때와는 좀 더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해봅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니까는 단순하고 명쾌해 보이지만 저 하나하나가 정말 간단한 사안들이 아니에요, 김태현 변호사? 그렇죠. 뭐 하나 이제 간단한 사안이 없습니다. 뭐 일본과의 문제 같은 것도 앞서 이기성 기자 선임 말씀하셨듯이 국가 간의 합의를 되돌릴 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사드 문제랑 북한 핵 문제 같은 경우도 단순히 우리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국제사회의 여러 관계 안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싼 이 엄중한 외교안보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관련해 어떤 형태의 외교안보 정책을 택할지 좀 관심이 주목이 되는데 오늘 아마 취임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국회 로텐도르에서 했던 그 얘기들은 일단은 원론적인 언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외교안보 라인업이 짜지고 나면 구체적인 정책들이 조금 나오게 되겠죠. 예. 지금 김태현 변호사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 통해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철아 평론가 나오셨으니까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선서하고 국민께 드리는 말씀하고 또 도로를 달리면서 연두에 서 있는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이런 장면 보셨을 텐데 박철아 평론가는 오늘 하루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대선 기간 중에 말하는 비문이라고 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히 안보 문제라든가 대북 관계라든가 이런 데에서 우려하는 국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당선자로서 대통령으로서 보여주는 첫 발은 그런 국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선거 기간 중에는 북한을 먼저 달려가겠다라는 발언까지를 해서 흔히 보수 세력으로부터 상당한 반발을 얻게 됐는데 되게 안정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안정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 화면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있었던 작은 취임 행사를 마치고 청와대로 가는 길에 그 차량에서 상반신을 드러낸 채 길가에 서 있는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길거리에 서서
문재인 대통령, 새로운 대한민국의 대통령, 19대 대통령이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장면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도 이제는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제 확실하게 이 청와대 차량이겠죠? 방탄시설도 잘 돼 있는. 네, 청와대 리무진이겠죠. 예. 오늘 사실은 취임식이 정식으로 치러지지 않다 보니 예전 같으면 취임식이 대단히 성대하게 치러지고 그래서 이 카프레이드 하는 장면도 원래는 취임 행사 일환으로 준비가 돼 있었는데 오늘은 작은 취임식, 워낙 국가적 현안이 많이 있고 또 나라가 위기인 상황이다 보니까는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행사를 작게 치르고 청와대에 바로 들어가서 인선 발표하고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 자막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 국민과 열고 중요 사안은 직접 언론을 상대로 브리핑하겠다. 오늘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소통에 대한 것.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일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게 소통에 대한 거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에 비해서 훨씬 자신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정치에 관한 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속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워낙에 달변가고 다변가였잖아요. 문 대통령은 이제 노 전 대통령만큼 달변가고 다변가는 아니지만은 옆에서 봤던 것이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하고는 확실하게 다른 모습을 보일 것 같고 오늘은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래도 뭔가 일이 좀 돌아가는 느낌이다. 뭐냐면은 이게 인수위 기간도 없기 때문에 되게 혼란스러울 것으로 많이 예측들을 했었는데 그래도 그런 점에 비해서는 어제부터 오늘로 이어지는 것들 뭐 인사 발표 같은 것도 꽤 매끄러운 면이 있었다. 오히려 이제 인수위 한 2달을 거치면은 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인수위 2달을 거치면은 장점이라는 것은 차곡차곡 준비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라는 것은 뭔가 이제 뭐 인사 사고라든지 거기 참여했던 인사들의 이제 뭐 인사 문제 검증의 실패라든지 그런 것들로 해서 흠집이 나는 상황에서 막상 또 대통령 취임식을 맞이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비해서 바로 일로 들어가게 되니까 국민들의 기대감이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서 높아진 상황을 바로 이제 업무에 대한 지지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점은 문 대통령이 처한 뭐 그래도 이제 그나마 장점이 아닐까 싶네요. 예.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 취임 행사 마치고 청와대로 온 뒤에 문재인 대통령은 황교안 국무총리와 점심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무위원들 일괄 사표 제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사표 처리 문제는 그때 가서 방침을 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브리핑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아직 청와대 대변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보 시절에 수행단장 역할을 했던 김경수 의원이 오늘까지만 자신이 브리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황교안 국무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이 10년 만에 청와대 다시 도착해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함께하기 위해서 마주 앉아 있는 장면 나오고 있는데요. 저 자리가 사실은 김태현 변호사 보기에도 업무 인수인계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업무 인수인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어쨌든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한 2달에서 한 석 달간 어떤 국정을 이끌지 않았습니까? 인수위 기간이 없는 상황에서 전임이나 마찬가지인 황교안 권한대행과 어쨌든 5차를 통한 일종의 인수인계 절차는 좀 필수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방금 전에 이제 앵커께서 얘기하셨던 황교안 총리의 국무위원 전원 사의를 표한 부분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그것은 좀 상황을 두고 생각을 해보겠다.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원래 원칙대로 하면 이낙연 총리 내정자가 인사청문회 거쳐서 국회 동의 받아서 그리고 취임한 다음에 그 총리의 제청을 봐서 국무위원 임명한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동안에 나름 어떤 국정 공백이 생기게 되니까 지금 일각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 황교안 총리를 하라고 일단 제청하게 형식상 해서 그렇게 해서 국무위원회도 먼저 임명을 해야 최소한 국무회의가 돌아갈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 측과 황교안 총리 측 사이에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도 오늘 저 식사 자리에서 나왔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물밑으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국정의 공백을 빨리 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예. 문재인 대통령과 황교안 국무총리가 마주 앉아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목소리가 담겨 있는지 궁금합니다. 목소리가 담겨 있으면 그 두 사람이 주고받은 이야기를 직접 시청자 여러분께 들려드렸으면 하는데 아마 목소리가
잘 들어오지는 않은 모양이죠. 예, 멀리서 찍어서 잘 들어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무위원 일괄 사표 제출한다고 했을 때 상황을 검토한 뒤에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요. 지금 오늘 당장 첫 업무 지시를 내리는 일자리위원회 구성 이런 문제가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국무위원들의 일괄 사표 제출에 대해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에 방침을 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첫 업무 지시 내리는 장면 또 영상이 들어오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얘기했는지 이 부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이 한마디 더한 게 있습니다. 청와대에 다시 들어왔더니 지금 청와대 관저가 아직 정리가 다 안 됐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간 다음에. 그래서 이 관저가 다 정비될 때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영부인 김윤정수 여사는 당분간 한 2, 3일 정도 될 것 같은데 홍은동 서울 서대문에 있는 이 홍은동 집에서 출퇴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김 소장님이 이제 얼마 있으면 또 가셔야 되니까 저희가 그 새로운 소식 들어오기 전에 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어제 출구조사 결과가 대선 실제 결과와 상당히 비슷했다. 야, 이제 정말 출구조사는 믿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그 여론조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좀 자부심 좀 느끼고 좀 안도감을 좀 느꼈는데요. 좀 덧붙이자면은 이번에는 그 1위와 2위와의 차이가 워낙 컸기 때문에 하는 입장에서도, 출구조사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부담감이 좀 적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2위와 3위 간의 격차가, 누가 될지를 모르는 그런 초박빙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맞출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 득표율을 보면 상당히 좀 상한 판단이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호남에서 안철수 후보가 지지를 한 30%밖에 못 받은 반면에 영남에서는 예상대로 홍준표 후보가 높은 지지를 받고 안철수 후보는 한 15% 지지를 받는 걸로 이미 예상이 됐기 때문에. 네, 김 소장님 잠시만요. 이 부분만 한번 화면 보면서 이미 다 끝난 사안이긴 합니다만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보시라고 실제 최종 득표율은 문재인 대통령이 41.1%, 홍준표 후보가 24%, 아래쪽입니다. 아래쪽. 안철수 후보가 21.4%, 유승민, 심상정 6.8, 6.2 이렇게 나왔는데 어제 저녁 8시에 방송 3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 위쪽에 있죠? 문재인 대통령 41.4, 홍준표 후보 23.3, 안철수 21.8, 유승민 7.1, 심상정 5.9. 이 정도면 거의 오차 범위 얼마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안에서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 맞췄으면 뭐 신의 영역에 도전한 게 아닌가요? 예, 김 소장님 또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군요. 당연하죠. 예. 이 정도 맞추는 게 우리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요. 이게 통계학적으로 저 정도를 맞췄고 또 사전 투표도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 정도 맞췄다고 하면은 상당히 저는 신의 영역에 우리가 도전을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조사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좀 자부심을 느낍니다. 예, 그리고 지역별 득표율 어느 후보가 1위를 했는지도 한번 저희가 준비가 되면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 소장님이 지역별 득표율도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파란색이네요. 17개 광역단체, 여기에는 세종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7개 지역 가운데 14개 지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1위를 기록했고 대구, 경북, 경남 이 세 곳에서만 홍준표 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 이런 지역별 득표율도 거의 유사하게 맞은 거죠? 예. 근데 이제 경남 같은 경우에는 이 양 후보의 격차가 물론 홍 후보가 1위를 하긴 했지만 양 후보의 격차가 전혀 나지 않았거든요. 그렇고 이제 대구 안타깝게도 대구나 경북에서는 일반 여론조사에서 예측할 때는 그래도 홍 후보가 한 50% 정도 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이 지역에서 홍 후보가 이제 50%를 넘지를 못했죠. 예. 그래서 아마 지지율이 아마 그 정도 선에서 머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김 소장님이 말씀하시면서 또 안타깝게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여론조사 기관 입장에서 안타깝게 그렇죠. 한 50%를 넘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 득표율은 50%를 넘지 못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첫 업무 지시 내리는 장면 지금 영상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예, 청와대 집무실에 있는 대통령 자리에 앉았는데 지금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네요. 앞에 명패도 있고 대통령 문재인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옆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리가 안 된 집에 막 이사해서 들어가서 첫 업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네요. 박 교수님. 네,
아마 우리 국정사상 지금과 같은 대선을 치른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새 대통령을 맞이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그 후보들 다 뭐 명패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을 대비한다는 것도 그건 대통령이라는 특별한 자리를 고려하면은 좀 무리스러운 것이어서 아마 좀 조심스러운 게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저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뭐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 분의 모습으로서 어울리는 것 같아서 꼭 나쁘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네, 저 장면이 사실은 청와대 출입기자들, 특히 촬영 기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대통령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그리고 또 앞으로 자료화면도 쓸 수 있고 그런 장면인데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무것도 없는 그 집무실에서 서류 하나 놓고 꼼꼼히 읽어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첫 서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웃으면서 마주보고 웃으면서 이 악수를 할 때 뭔가 이게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또 저런 모습도 좀 달라진 모습이네요. 예전 대통령들은 사실 아무도 없고 비서실장이 잠깐 설명하는 거 듣고 이렇게 천천히 사인하고 말이죠. 그렇게 갔는데. 비서실장과 대통령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일단 보시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하고 차이가 많이 느껴지죠. 김기춘 실장이라든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한테 물론 이게 성별의 차이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밀착돼서 있는 것을 우리가 거의 못 보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저런 그림 자체가 좀 변화의 상징을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김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장면 지금. 저는 뭐 상당히 좋게 보이는데요. 왜냐면은 이 꼼꼼하게, 원래 또 성격이 상당히 꼼꼼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꼼꼼하게 이렇게 체크하는 장면을 보니까, 상당히 좋게 보이고, 그리고 또 뭐 젊은 비서실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구 조화가 좀 제대로 좀 잘 되는 이미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또 이전 대통령 때와 달리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과 단둘이 들어와서 지금 책꽂이에도 책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번 대선이 얼마나 급박하게 치러졌고 그 청와대 입장에서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라는 게 그 2달여의 기간이 있었던 이전 대통령들과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청와대에 들어가서 첫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바로 일자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서류에 대통령으로서 첫 서명을 하는 장면 여러분께서 계속 보고 계십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어쨌든 간에 물리적 거리는 가까운데 또 두 손은 공손히 앞으로 모으고는 있네요. 예. 네, 두 사람이 환하게 웃는 장면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고 계십니다. 예, 다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오늘 정말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첫 대통령으로서 직무 일자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득표율 얘기를 했고 김 소장님 설명도 들었습니다. 혹시 박 교수님 어제 개표 방송은 어느 채널 통해서 보셨습니까? SBS를 봤습니다. SBS를 보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처음에는 뭐 꼭 SBS를 봐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제 주변 분들이 SBS가 대단히 재미있게 꾸몄다 개표 방송이라는 게 사실은 수치를 보여주고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한 방송인데 그게 지루하지 않도록 다양한 시도를 뭐 어떤 분은 제 패친 중에 한 분은 SBS가 죽기 살기로 재미있게 만들려고 애쓴 것 같다. 그래서 나는 SBS를 보고 있다. 이렇게 쓴 것을 보고 재빨리 돌려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 윤태권 실장은 두루두루 채널 돌리면서 봤습니까? 돌리다가 SBS 봤는데 근데 어제는 솔직히 말하면 시청률이 전반적으로 조금 낮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5년 전만 비교해봐도 출구조사에서 한 1점 몇 프로 최종적으로 3% 차이가 났기 때문에 양 진영의 지지자들이 모두 정말 새벽 3시까지 이렇게 봤을 건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물론 2, 3위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게 뭐 바뀌는 거 아니냐 이게 있었겠지만 긴장감은 조금 떨어지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낮았을 것 같고 하지만은 제가 또 왕자의 게임도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SBS 지금 윤태권 실장이 얘기하셨던 왕자의 게임과 관련한 그 영상 그래픽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왜 보여드리냐 하면은요. 왕자의 게임과 관련한 그 그래픽은 정말 대단한 반응을 얻었습니다. 바다를 꿈꾸는 고래는 대선 게임 권좌를 찾아서 전쟁의 서막 승자는 아무도 모른다. 서울 지역 개표율 73.1%. 안철수 후보는 23%를 획득하면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최대 전장에서 벌이는 진검승부 경기. 이곳의 개표율은 83%, 문재인 후보는 42.2%로 선두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바짝 뒤를 쫓고 있습니다.
고향의 민심은 무엇을 전하는가? 경남. 진정한 적자는 누구인가? 광주. 대표율 60.7%가 64.6%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대선마다 최대 승부처. 네, 바로 대전. 지금 화면에 나오는 장면인데 얼마나 대단한 반응을 얻었느냐 하면은 그 해외 언론의 한국 지사장, 지국장으로 있는 그 기자가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이런 글까지 올렸어요. 한국 SBS는 개표 방송에서 왕자의 게임을 패러디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의 안나 파이필드 도쿄 지국장이 한국 지국장도 서울 지국장도 겸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외국 기자들도 SBS 개표 방송에 관심을 가졌고요. 또 하나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싶고 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던 장면들이 있습니다. 김 소장님도 어제 혹시 이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 왕자의 게임 다음 영상 한번 준비를 해주세요. 득표율 발표 과정 또 투표율 발표 과정에서 지역별로 이렇게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가 준비했던 영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별로 대구 지역의 득표율 발표할 때 장면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47.1%로 선두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찬반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장면인지 기억이 나시죠? 예. 그리고 서울 지역을 발표하는데 저기가 바로 젊은이가 열심히 일하던 젊은이가 목숨을 잃었던 구의역 그런 것도 사실은 유심히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바로 전남 지역 득표를 하는데 저 하늘 위에 노란색 리본 구름 보시죠. 저 장면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 SBS가 정말 재밌게 만들었지만 또 하나 공감. 왜 이번 대선이 있었는지, 이번 대선이 치러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로 굳이 설명하지 않고 글씨로 화면에 나타내지 않았어도 저 장면만 봐도 우리도 같이 공감할 수 있었다 이런 반응을 보여주셨는데요. 김 소장님도 지금 저 장면 미처 간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보시면서는. 저는 대본은 간파를 했었는데요. 예. 리본은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예. 그런데 어제 저도 SBS를 봤는데요. 상당히 좀 신선했고 그리고 또 왕자의 게임은 제가 알기로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상당히 좋아했던 드라마로 좀 저는 예. 기억을 하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드라마, 저 자신도 매우 좋아하는 드라마인데 보면서 참 어울리지 않는 듯한 캐릭터들이 그런 그 갑옷 같은 걸 입혀놨는데 보면서 상당히 신선하고 재밌었습니다. 예,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는 저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론조사 기관 이제 김 소장님 보여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번은 이런 대형 선거가 있을 때 여론조사 기관들도 그야말로 피를 말릴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출구조사에는 관여를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상당히 좀 민감하게 이번에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회사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 뭐 예를 들자면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 당에서는 이 저희 회사를 상당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를 공공연히 나와서 방송에서 말씀도 하시고 그러거든요. 물론 충분히 그 얘기는 이해는 하지만 여론조사에 이제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저희가 조작을 하거나 가라로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허위로 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다면 나온 결과 그대로 믿어주시면 좋은데 일상생활에서 쓰시는 말씀을 그냥 써주셔서. 그런데 나온 결과 그대로 좀 믿어주시면 좋은데 뭐 조사 결과가 응답률이 낮다,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 조사 기관을 좀 폄하하는 그런 말씀들은 좀 안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왜냐하면은 조사 결과가 높게 나왔을 때는 마냥 좋아하시면서 조사 결과가 조금만 떨어져도 조사 결과를 막 폄하하시는 그런 발언들은 좀 정치인들도 좀 삼가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게 이번에 출구조사를 보셨잖아요. 그 신의 영역에도 저희가 도전을 하니까. 김 소장님 그 말씀 정치인들 좀 유념해서 들어주시고요.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도 또 선거는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여론조사 기관들이 혹시 뭐 잘못된 결과를 내놓거나 이럴 때는 또 그 비판을 또 달게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선거방송 이야기 우리 김태현 변호사하고 윤태원 실장 얘기 조금 전 마지막 공감을 할 수 있는 영상. 김태현 변호사는 어제 혹시 저 장면 간파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저께 SBS 본 것뿐만 아니라 아예 출연하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 개표 방송. 네, 제가 SBS 뉴스브리핑 매일 출연하죠. 아침에 라디오를 4일 출연하서 제가 SBS 개표방송 안 받겠습니까? 예. 당연히 봤는데 저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저는 사실은 그 근혜보다는 앞서 이제 김미연 소장님과 반대로 저는 그 세월호 리본 거를 보고
이거 굉장히 좀 진짜 지역별로 그 아픔이라든지 그 지역에 맞춤형 어떤 그 화면들을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 예. 윤태곤 실장은 어때요? 저는 서울역 저도 사실은 미처 처음 해봤을 때는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우리 선거팀에서 일한 기자들과 우리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저런 생각까지 했구나라고 하는 걸 알았을 때 저는 좀 구의역 사고는 제 기억으로 5차 TV 토론 때인가 언급도 됐었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고 이제 문 대통령도 뭐 거기에 갔던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게 이제 모르는 분은 지나가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시 알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마도 오늘 이 방송에 대해서도 뭐 새로 청와대 들어가신 분들이라든지 여당 관계자들이 상당히 보고 있을 건데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는 게 또 언론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예, 윤태곤 시장님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간에 선거는 끝났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부로 불러달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박철호 평론가님 혹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정치 인생,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 사적 개인으로서의 문재인이라는 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뢰하고 뭐 좋게 봐왔습니다. 근데 정치인으로서의 문재인은 사실은 약간 한 반 정도는 의문을 갖고 늘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번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저분이 정말 좋은 대통령으로서 물러나실 때에는 제 머릿속에도 정말 뛰어난 정치인이었다라고 임명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지금 박철아 교수가 말씀하신 그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정말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은 그런 국민들의 대통령도 되겠다. 59%의 유권자들이 지지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41%의 득표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상당히 여러 차례 강조를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19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어떤 길을 걸어온 사람인지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영상 보시게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분 정도 됩니다. 한번 잘 봐주시죠. 1700만 촛불 민심이 만들어낸 제19대 대통령 선거. 촛불 민심은 절박한 심정으로 첫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선택했습니다. 정의로운 나라, 통합의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해 주신 위대한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그것은 운명이었습니다. 연수원 차석의 성적에도 시위 전력 때문에 판사의 꿈을 접어야 했던 문재인. 불임 사건을 변론했던 노무현을 만나 의기투합합니다. 변호사 노무현 문재인 합동법률사무소. 그렇게 두 젊은 변호사는 동행에 나섰습니다. 사실 문재인은 정치가 싫었습니다. 자신의 자서전에서도 밝혔듯이 정치보단 시민사회에 머물길 원했고 가끔은 도망치듯 히말라야로 떠나기도 했습니다. 황망했던 노무현과의 이별. 운명은 그에게 새로운 길을 가라 했고 시련은 그를 강하게 만들어갔습니다. 선거전이 뜨겁던 지난달 28일, 우리는 30년간 문재인과 인연을 맺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장원덕 전 사무장. 그는 영화 변호인에서 배우 오달수의 실제 모델입니다. 경사 맨키로 이 장부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소중하게 갖고 있던 문재인의 물건들을 꺼내놓았습니다. 요 명판은 문재인 변호사님이 변호사로서 등록하시면서 제 책상에 그랬습니다. 이 가방을 갖다 국지산 거 샀어요. 이거를 갖다가 14년을 갖다가 들고 다녔어요. 이러면서 들고 다니시더라니까요. 다 낡고 보기도 그렇네, 이렇게. 이것이 내 인생입니다. 내 인생의 삶이 걸어온 길입니다. 기본적으로 외모나 외양을 가꾸고 이런 데는 뭐. 아예 안 돼요. 모든 물건을 갖다가 귀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외유내강의 온화한 성품은 그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문 변호사님은 아주 화난 건 못 봤는데 제일 화내는 것이 뭐냐? 그러시면 안 되지요. 아니지, 그러시면 안 되지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요?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 수사 기록에 보면 그 당시에 중수부장이 이야기한 거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돈을 박연차한테 직접 전화해서 요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보세요. 제가 그 조사 때 입회했던 변호사입니다. 이보세요. 선거운동 기간 중 TV토론에서의 이 발언은 적잖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과연 장 사무장은 그런 모습을 어떻게 봤을까요? 감정이 완전히 완전히 여보시 한 것은 나는 평생 30년 동안 당사자보고 여보시 한 적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분이 홍준표하고 그렇게 할 때는 여보시 할 때는 그거는 최악의 하는 겁니다. 1950년 흥남에서 배를 타고 거제도로 피란살이를 온 집안은 무척이나 가난했습니다. 가난 때문이었을까? 그는 일찍 철이 들었고 고교 시절엔 삼선개헌을 반대하며 시위 대열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 김정학 판사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외면하지 않는 문재인의 따스함, 김 판사가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너무 머니까 안 갈라 하니까 이 녀석이 이제 내가 책임질게 도와줄게 가자 이렇게 된 거죠. 앞에서가 이렇게 하는데 차츰 이제 친구들이 빨리 앞서가니까 이제 둘이 처진 거고 그러니까 이제 보다 못해 지가 업은 거고 그러니까 자기도 힘이 없으니까 가다가 이제 내두고 또 둘이서 걷다가 쉬다가 가다가 막 이런 꼴이 되는 거지. 믿을만 할 거예요. 믿을만 할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마음이 따신 사람이거든요. 사상 유례 없는 국정농단 사태, 그리고 대통령 탄핵. 이게 나라냐는 촛불민심의 분노는 결국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도 국민과 함께 촛불을 들었습니다. 문재인은 어느새 광장의 정치인이 됐습니다. (26%라는) 경이적인 사전투표 결과가 전해진 직후 그는 다시 고향 부산을 찾았습니다.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자신감에 넘쳤습니다. 정재인 대통령 준비 끝났습니다.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 촛불 민심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국정농단 세력이 다시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은 다시 옛날로 되돌아가고 나라다운 나라는 또다시 먼 훗날에 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촛불혁명 완성하는 전국교체 누굽니까? 인천에 사는 20살 김수현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되실 분은 청년 실업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그리고 같이 눈물 흘리면서 고민할 수 있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4살 이지현입니다. 다음 대통령은 제발 국민들이랑 소통하는 대통령이었으면 좋겠어요. 청년 세대 혹은 다음 세대의 삶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무서우면서 따뜻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정 지역, 특정 계파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국민의 선택.
새로운 민주주의의 문을 열어갈 그의 여정은 이제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국민과 소통할 공간 광화문, 이 광화문에서 많은 국민들과 함께 유세를 마치게 돼서 무척 행복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한마디, 여러분 사랑합니다. 광화문에서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광화문이라는 장소는 이제 정말 남다를 것 같습니다.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도 청와대가 아닌 광화문에 있는 정부 청사에서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 촛불 집회 때문일까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한 게 이번 대통령 선거가 국민들한테 어떻게 인식이 돼 있냐라고 볼 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언론 보도를 통해 가지고 처음에 이제 알려진 게 10월 중순 정도지 않습니까? 10월 중하순. 그때부터 해서 촛불 집회가 시작이 되고 국회에서 탄핵 논의가 있고 탄핵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을 파면하고 박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되고 이 일련의 흐름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 대통령 선거가 아니었나. 이것은 탄핵을 찬성한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반대한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다고 봐요. 그렇다면 이게 이 역사 속에서도 2017년 대선이라는 것은 광화문 광장하고 떨어져서 될 수가 없고, 거기다가 마침 문 대통령이 2012년 대선 때도 이 광화문에 대한 공약을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 청와대에 있는 집무실을 어쨌든 광화문 쪽으로 내려오겠다라는 공약을 했었던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두 가지가 연결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박철하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광화문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각별한 의미 부여. 사실은 광화문은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모여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광화문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새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앞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어떤 의지의 표현이죠. 그런 점에서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좀 제가 앞서가는 것이긴 한데 집무실도 광화문으로 옮기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 같은 경우는 앞으로 경호상의 문제라든가 국정 효율성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충분히 이제 검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광화문이 우리 대한민국을, 서울을 대표하는 장소로서 이런 정치적 상징성까지 띄게 되면서 좀 더 이렇게 말하자면 사람에게 인간 친화적인 공간으로 앞으로 국민들에게 두고두고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어떤 가치를 입증하는 그런 장소로 좀 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에서 그 국민께 드리는 말씀 보면은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들과 대토론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부분은 퇴근길에 이제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일하니까 청와대 관저로 퇴근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퇴근길에 남대문 시장이든 어디든 시민들과 만나서 격의 없이 소통하고 소주 한 잔 기울이고 이런 얘기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선거 기간 동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말잔치가 많고 박근혜 대통령만 봐도 여러 가지 공약이 많은데 결과적으로 아까 박철하 평론가도 말씀하셨지만은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못한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광화문이라는 장소는 활용 점정하는 장소 아닙니까? 시작과 바로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그런 장소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그 수많은 그 좋은 얘기들이 좀 더 많은 부분이 좀 이렇게 실행이 돼서 그분을 지지했거나 혹은 지지하지 않았거나 하는 국민들의 어려운 그런 처지들을 좀 더 위무해 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됐으면 하고 바랍니다. 5년이나 4년 후에 몇 퍼센트 공약이 실현됐는가라고 했을 때 굉장히 낮아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또다시 똑같은 그 수레바퀴를 돌리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좀 발전된 모습이 정치권에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오늘 취임 첫날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또 약속을 했으니까 그 퇴근길에 대통령 갑자기 나타나서 소주 한 잔 나누고, 그래서 대통령과 소주 한 잔 나눈 시민들은 집에 가서 자랑하고 셀카 찍어서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그런 세상 좋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그 메르켈 독일 총리가 마트에서
장 보는 사진 찍혀갖고 또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없었던 일인데. 우리는 사실은 그동안 권력은 늘 어렵고 힘들고 다음에 위의 것으로 봤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가치도 그렇고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어떤 동반자이자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이제는 수평적인 그 권위,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는 그런 정치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훨씬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에게 큰 재미와 위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 영상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친구를 봐라, 사람을 봐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가족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오늘 아침에 집을 떠나서 국립현충원으로 가는 장면, 그때 영상 있으면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국회로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부인 김정숙 여사가 함께 다녔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부인 김정숙 여사의 모습이 오늘 국립현충원 갈 때 모습인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부인과 그리고 일남일녀 이렇게 두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께서 올해 연세가 90살이신데 강한옥 여사 90살이신데 오늘 아침 또 문준용 씨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이름이 많이 거론됐죠. 35살 문준용 씨, 33살 문다혜 씨. 문다혜 씨는 결혼해서 지금 주부로서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어머니 강한옥 여사가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중앙일보 기자한테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예측이 가능하다. 지금 사진 속에 나오는 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십니다.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마음 변할 사람이 아니야. 지갑이 얇으면 얇은 대로 두꺼우면 두꺼운 대로 사는 사람이고 잘난 사람은 세상에 많지만 내 아들은 참 착해. 내가 저렇게 착한 사람이 어딨나. 저렇게 착해서 세상 살아갈 수나 있겠나. 이렇게 걱정도 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다음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1등 공신으로 꼽으라고 하면 당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바로 이 김정숙 씨 얘기입니다. 부인 김정숙 씨. 강한옥 여사에게는 며느리가 되겠죠. 우리 며느리는 그런데 착하고 시원시원한 게 우리 식구들하고는 대조적이지 시원시원한 게 아마 강한옥 여사의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에. 시원시원하다.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부인 김정숙 씨가 이번 대선 과정, 대선이 치러지기 전부터 호남에 거의 상주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호남 특보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요. 김정숙 여사가 대선 과정에서 호남 지역 찾았던 영상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이고, 박수나 한번 하시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건강하세요. 아유, 고생 많이 했네. 아유, 그 옛날 생각하면 눈물 나겠다. 옛날 얘기하면 이 손을 보니까, 그지? 잘 계세요. 여기까지 고생하고 왔어요. 응. 아무것도 나는 드릴 것도 없어. 아, 뭐, 마음 먹고서는 말씀 듣고. 마음뿐이지. 아이고, 잘하네. 마음뿐이지. 부인 김정숙 씨 호남 지역 찾아서 주민들 만나서 함께 이야기하고 그 장면 보여드렸고요. 이번 선거 기간 다른 후보들은 자녀들이 열심히 응원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왜 자녀들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선거운동 막판에 딸 다혜 씨가 모습을 드러냈죠. 딸 다혜 씨의 영상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버지께서 정치하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참여정부 시절 아빠는 치아 10개가 빠질 정도로 경무에 시달리는데 국민들에게 싫은 소리 들으니까 그때는 어린 마음에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역경을 보면서 아빠가 저 어렵고 힘든 길을 가지 마시길 바랬어요. 하지만 5년 전 대선이 끝난 직후 저는 후회했습니다. 문재인을 단지 내 아버지로서만 생각한 제 모습이 부끄럽고 죄송했어요. 그리고 아빠 지금은 오히려 아버지께서 대통령 후보가 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나라 만들어주세요.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어주세요. 저와 저희 가족들은 이 자리에서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본분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지지해주시는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게 문파 1호 아버지 딸 다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 후보님의 외손녀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이름은 서지한 양이라고 합니다. 아들 외손자가 되겠네요. 외손자와 함께 나타났는데 박철하 교수님 어떻습니까? 가족을 통해서 본 문재인 대통령은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권력의 핵심에 있으면서도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 때문에 가족들은 상대적으로 되게 노출이 덜 되었습니다. 긴 시간 정치 무대에 있었던 분에 비하자면. 그래서 최근에 드러나는 것으로는 가족을 사적인 공간으로 두고 단란하게 따뜻하게 잘 보호하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지금 손자분과 나와 있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앞으로 저 손자가 살아갈 대한민국의 미래, 그때 우리는 여전히 북한 핵을 공포로 안고 살아야 할지 아니면 미세먼지를 마시면서 이 건강의 위협을 안으면서 살아가야 할지 중국이 비대해진 힘에 위세에 신경을 쓰면서 살아야 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면서 저 손자에게 줄 정말 자랑스럽고 따뜻한 대한민국을 생각하시면서 국정을 운영하시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외손자가 문재인 대통령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서 저는 저 사진 기동민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을 그때 봤었는데 맞춤법은 많이 틀리지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 편지 받고 또 외손자는 이렇게 줄어놓 있네요. 예. 김태 변호사 어떻습니까? 가족 또 김정수 여사 호남에서의 역할 정말 대단했다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평가가 많은 것 같은데. 저게 사실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할 때 가족이 있었다면 그리고 결혼을 안 했지만 박지만 씨라든지 또 박근영 씨를 왕래를 해서 이렇게 단란하게 지냈다면 그랬다면 최순실과 더 연결이 안 됐을 거고 그랬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족을 통해서 이제 청와대에서 안정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단란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들은 사실은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가를 통치함에 있어서는 도움이 된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이제 영부인인 김정수 여사 얘기인데 김정수 여사가 선거 때는 가장 도움이 많이 된 후보자의 분이라 저는 봅니다. 문재인 당시 후보의 어떤 약간은 내성적인 샤이한 면을 적극적이고 시원시원하다고 하는 김정은 여사가 굉장히 많이 보완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청와대에 들어갔으니까 역할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는 선거전에서야 후보자의 부인으로서 이제 보완제 역할을 했지만 청와대에 들어가서 영부인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역할은 청와대 내의 제1야당 아니겠습니까? 직접적으로 대통령을 맞이하면서 매일 쓴소리할 수 있는 역할, 이 역할이 아마 영부인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역할이 될 겁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수 여사의 과거 사진들인데 저는 저 사진이 인상적이더라고요. MT 갈 때인데 버스 안에서 빗질해주면서 이렇게 환하게 웃는 장면. 김정수 여사가 문재인 대통령 많이 좋아했구나라고 하는 인상을 받는. 김정숙 여사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좀 화가 날 때가 있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남편을 또 남편은 경상도 남자의 특유의 이런 걸로 해서 표현을 잘 안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변호사가 이야기했다시피 저는 저 부부를 한 10여 년 전부터 알고는 있는데 보완제 성격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스타일도 다르고 예를 들어서 이제 김정숙 여사는 수도권에서 아주 이제 큰 부자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유복한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음악을 전공했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집안 형편이 좋지가 않았었고, 그런 부분이 서로 보완제 역할을 해가지고, 문 대통령이 앞으로도 스트레스 받을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만은 또 내실로 돌아가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과거 대통령에 비해서는 이제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김태현 변호사가 윤태곤 실장 얘기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대통령이 스트레스 받고 상당히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많은 고민이 쌓여있을 때 그걸 함께 얘기하고 풀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정말 대통령에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 보도 통해서 본 거 보면은 정말 힘이 들 때는 혼자서 술잔을 기울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술잔 기울일 친구가 있다는 대목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엄청난 책무의 자리 아닙니까? 숨쉬는 매 순간이 본인에게 무겁게 다가올 텐데 그때 조금이라도 위로받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가까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참모들이나 그 주변 그 정치인들 같이 함께하는 동료들이 전달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는 역할도 해주시면서 사실은 지난 대통령은 앞서 말씀하셨지만 가족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좀 약간 낯설기도 한데 그런 데서 퍼스트 레이디로서 앞으로 국민들에게 기쁨과 웃음과 위안을 주시는 그런 역할을 잘 수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가족 이야기 여러분께 해드렸고요. 여기서 잠시 어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면서 사실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란 뉴스가 있었죠. 그리고 가슴 아파했던 뉴스가 있었는데 중국 웨이아이시 버스 화재 있지 않았습니까? 이 버스 화재로 참변을 당한 유치원생의 유족들 조속한 진상규명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정부가 전담 조사반까지 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별 성과는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요. 참변이 일어난 웨이아이시 현지에 정성혁 특파원이 가봤습니다. 통학버스 사고로 12명이 숨진 웨이아이시 한국국제학교 부설 유치원 출입문 앞엔 애도의 꽃송이가 놓여 있습니다. 숨진 4살부터 7살짜리 어린이 11명 가운데 10명은 한국 교민들의 자녀들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새벽 시 외곽에 있는 시신안치소에서 자식들의 신원을 확인한 부모들은 사고 진상규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오열했습니다. 통학버스가 앞서가던 쓰레기차와 추돌한 경위가 뭔지, 추돌한 다음에 왜 버스에 큰 불이 난 건지, 아이들이 버스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이유 등을 정확하게 알고 싶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유치원 아이들이 타는 버스가 노후한 대형 버스임을 지적하며 차량 운행 안전 규정이 제대로 지켜진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사고로 불탄 버스는 중국 공안국이 진상 파악을 위해 옮겨놓은 상태라 터널은 오늘부터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좀 새카맣게 탔죠. 버스가 이렇게 있었고 차 남반은 살아있었는데 저도 뭐 약간 한 20m 정도 떨어져서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까지 사고 수습을 돕겠다고 나선 중국 정부는 전담 조사팀을 꾸렸지만 과학적인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아직 진전된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 대책반을 구성한 주중 한국 대사관은 사고 경위에 대한 의문점을 확인하며 유족들과 협의해 수습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웨이아이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네, 지금 방금 이 버스 화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챙기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저희로서는 참 가슴 아픈 뉴스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말 관심을 나타내고 최선을 다해서 사고 원인 규명 또 피해 극복에 돕겠다 이렇게 밝힌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일단 아이들이 사망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선 와중에 벌어졌고 어제 제 기억을 하는 게 이 사건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대통령 후보 5명 전원이 본인이든지 대변인 명의로 모두 다 성명을 냈었어요. 그러니까 관심도가 매우 높아진 상황이고 제가 모르긴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아마 챙기게 될 거거든요. 그럼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만약에 한국하고 사드라든지 다른 문제로 이제 갈등을 빚는 것이야 일로 그렇다고 치지만은 이런 부분에서 자기들이 뭐 한국에 특히 아이들, 어린이들 이런 안전에 대해 가지고 무관심한다는 인상을 주면은 한국 내에서의 그 반중 정서가 높아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충분히 신경 써야 될 문제죠. 바로 그 부분이 앞으로 중국 정부도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결과적으로 또 이야기하다 보면 이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이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하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첫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또 듭니다. 네. 예.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첫 업무 지시를 내렸던 부분이 바로 일자리 창출위원회 구성에 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내세웠던 공약을 저희가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 잘 들으시고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이 공약을 지키는지를 잘 지켜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어떤 약속을 했는지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자리 확충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1호 공약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제1의 국정과제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국가 역량을 총동원 할 것입니다. 지금 청년 10명 중 30명이 실업자입니다. 실업해도 대부분 비정규직이죠. 정규직 되는 게 청년들의 꿈이 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그대로 가도 되겠습니까? 시장과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런데도 여전히 일자리는 기업에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만한 소리하는 대통령 후보들이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한다, 정부가 선도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맞습니까? 이 부분 여러분 잘 유념해서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대통령 후보로서의 1호 공약도 일자리 창출, 일자리 확충이었고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첫 업무 지시도 일자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서류였다. 이 부분 여러분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민생과 관련한 공약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공약 발표했는지 여러분 기억을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르신들 기초연금 참여정부 때 만든 제도인데 20만 원씩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것도 이런저런 공제가 많이 돼서 20만 원 다 받으신 어르신들은 또 한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당에서는 지난번 총선 때부터 공약을 내걸기를 어르신들에게 아무런 공제 없이 모두 30만 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해 드리겠다, 그렇게 공약했습니다. 그것은 저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또 제가 정권 교체해서 대통령 되면 제일 먼저 실천할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생활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로 가족 공동체 지키겠습니다.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열차 알뜰 교통카드로 출퇴근길을 편하게, 교통길을 가볍게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기본료 완전 폐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로 통신비 부담 확 낮추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사는 게 좀 나아지겠습니까? 예, 다시 들어봤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일부분입니다. 민생과 관련한 부분인데 뭐뭐 하겠습니다라고 한 부분이 참 많네요. 다시 들어봤더니. 네, 아니 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의 경제 전문가들이 상당 계시니까 재정이라든가 예산 운영 관련해서 지혜롭게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세계에서 유례없는 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연금을 지급해 드리는 것은 우리가 복지 제도를 못 갖춘 상태에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과연 이렇게 급속하게 늘어나는 어르신들에게 저렇게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예산과 재원 문제 같은 것을 잘 따져서 시기와 우선순위를 잘 가려서 지혜롭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박철아 교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국민들의 또 목소리죠. 문재인 대통령과 또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잘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약속 다 지키라고 아마 국민들이 요구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지킬 수 있는 약속은 꼭 지켜주고 맞습니다. 만약에 힘들다면 왜 힘든지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하고 설명을 그렇죠. 구하면 우리도 이해할 수 있다. 그게 지난 정부의 문제가 설명을 제대로 안 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깃털을 하나씩 뽑아서 모르는 채로 한다든가 이런 식의 발언이 사실은 국민들에게 상당한 상처를 주고 자존감에 상당히 불쾌함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는 정말 정직하게 드러내고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면 사실은 우리 국민들 세계 어느 나라 국민들보다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만 설명한다면 얼마든지 납득하고 양해하고
기다려줄 수 있죠. 저는 사실은 뭐 복지 필요한데 그 복지가 단순히 이렇게 지출되는 일회성의 복지가 아니라 다시 국가의 부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저출산 문제 같은 경우가 젊은 여성과 어머니들에게 적절하게 예산이 주어진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여성의 사회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식의 좀 순환 구조를 갖는 복지의 지혜를 찾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공약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께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지난 5일이죠. 국민들의 제안을 받아서 10대 국민 공약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기성 기자, 네. 어떤 내용입니까? 보시면 어린이 병원비 국가 책임,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3월 21일부터 이제 휴대폰으로 내가 대통령이라면은 이런 정책을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제안을 했더니만 12만 5천여 건이 접수돼서 15명의 모니터 요원들이 이제 그걸 제일 많은 것을 이제 출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린이 병원비 국가 책임, 아동 돌봄 사각지대 해소, 돈 걱정 없는 교복. 교복이 왜냐하면 빈부격차를 하니까 아예 기성복지로 만들어서 한다는 거고요. 몰카 디지털 성폭력 완전 근절. 이거 같은 경우는 몰카를 살 때 이거 갖다가 소지할 수 있는 허가제를 이제 실시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공구분 학력차별 완전 폐지. 예를 들어서 대학교 이렇게 적어내는 거 이런 거 없앤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청년 ICT, IT 창작자 스토리텔러 육성하는 것이고요. 특허은행, 청년 특허은행 설립하는 것이고, 월세 걱정 없는 청년 도미텔 건설, 도미텔하고 이제 호텔 해가지고 저런 게 건설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거 그때 이제 서울 사건 있을 때 이지혜 선생님 비정규직이었죠. 순직 그런 거 인정한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지하상가 공기질 개선. 맑은 물 만들기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대통령이라면 해가지고 국민들이 내놓은 제안들인데 그 중에 제일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을 했던 것을 10가지를 추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것들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각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속에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것들이 실천이 되는가 하는 것도 한번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내세웠던 공약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켜주시기를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께 보여드릴 후보들이 있죠. 원래는 안철수 후보 이야기가 좀 들어왔다 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생각을 해봤더니 이번 대선에 도전했다가 패배한 후보가 4명 있지 않습니까? 이 4명의 후보들이 어젯밤 대선 패배가 확실시되는 순간 또 기자들 앞에 서서 지지자들 앞에 서서 대선 패배를 깨끗이 인정을 했죠.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보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4명의 후보들이 대선 패배를 승복하는 그런 발언했던 내용들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출구조사가 사실이라면 자유한국당을 복원하는데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수용하고 자유한국당 복원하는데 만족하는 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변화의 열망에 부응하기에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미래로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아까 문재인 후보와 전화로 얘기를 나누고 축하드렸습니다. 안보도 경제도 공동체도 너무나 어려운 이 시기에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이 대통령의 무거운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저에게는 힘들고 때로는 외로운 선거였습니다. 그러나 저를 지켜주신 국민들 덕분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개혁 보수의 길에 공감해 주신 국민들 덕분에 바른정당으로서는 저로서는 새 희망의 씨앗을 찾았습니다. 이 씨앗을 소중히 키워서 싹을 틔우고 언젠가는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 정의당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열망을 받아 안아 우리 정의당 또다시 출발하겠습니다. 네,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들 깨끗하게 패배를 인정하고 문재인 대통령 성공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를 기대를 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태현 변호사, 홍준표 후보의 자유한국당, 유승민 후보의 바른정당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자유한국당의 경우에 상당 기간 내용을 겪을 것 같은데 일단 아까 얘기를 들어보셨지만 대부분의 후보가 낙선한 다음에 선거 결과는 수용합니다 해서 끝납니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가 하나 더 붙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복원하는 데 만족한다. 이런 얘기를 붙였습니다. 그 얘기는 즉슨 내가 자유한국당을 복원을 했으니 나를 건드리지 마라. 이 당은 홍준표 당으로 재편하겠다는 저는 그런 의사를 밝힌 거로 보고 오늘 오전인가요? 정우택 원내대표가 아마 기자들 백브리프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복당 의원들 복당 결정된 거 아니다. 바른정당에서 탈당했던 의원들 말이죠. 그 얘기는 홍준표 후보 당신 원하는 대로 가게 놔두지는 않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제 친박과 홍준표 후보 간에 다시 한번 자유한국당은 거센 어떤 내홍에 휩싸일 것 같고요.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마지막에 젊은 보수의 표를 많이 얻으면서 나름대로 개혁적 보수로 거듭날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었으나 바른정당도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밑바탕이 너무 허약하다는 거죠. 어쨌든 두 자릿수 득표를 못했기 때문에 그 젊은 보수 표들이 바른정당이 개혁적 보수당으로 거듭나는 데 도움은 될 수 있겠으나 결국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얻었던 그 23% 전통적인 보수표 이게 있어야 되는데 밑바탕이 좀 허약하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은 좀 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윤태곤 실장에게는 안철수 후보 그리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 여쭤볼게요. 먼저 이제 안철수 후보하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애매해요. 뭐가 애매냐면은 의석수 40석에 제3당이 20%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는 거는 역대 3당 중에서는 최고입니다. 김종필, 정주영, 이회창 이런 분들 중에 최고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안철수 후보라는 점이죠. 안철수 후보는 사실 이번에는 대선 당선까지 육박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마지막이 올라가면서 끝난 게 아니라 내려가면서 끝난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안철수 후보가 정치를 계속할 뜻은 분명히 했습니다만 고민이 많아질 것 같고 심상정 후보도 선전했습니다만 결국 마지막에는 유승민 후보한테 밀리는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특히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 및 민주당하고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관계 설정 어떻게 하느냐가 큰 고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분의 분석 잘 유념해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시간을 정리해야 되는데 시간 정리하기 전에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왜 야당 대표들을 찾아가서 협치를 강조했는지 현재 의석 분포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이 시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야당 대표들을 찾아갔느냐.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됐지만 120석뿐이 안 됩니다. 과반이 되려면 151석인데 필요한데 31석이 부족해요.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사실은 180석 이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야당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가로치고 의석이 돼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김태현 변호사가 얘기한 12명의 의원들 당정 문제가 어떻게 정리되냐에 따라서 자유한국당이 106석이 될 수도 있고 바른정당이 20석에서 다시 32석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의석 분포 여러분께 보여드렸고요. 주영진의 특집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장면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문재인 대통령도 기억을 해야 될 장면입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유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정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7년 5월 10일 대통령 문재인.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저는 감히 약속드립니다.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힘들었던 지난 세월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물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은 바로 그 질문에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빈손으로 취임하고 빈손으로 퇴임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훗날 고향으로 돌아가 평범한 시민이 되어 이웃과 정을 나눌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자랑으로 남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광화문 시대 대통령이 되어 국민들과 가까운 곳에 있겠습니다. 따뜻한 대통령, 친구 같은 대통령으로 남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저도 기억하겠습니다. 당선된 날, 취임 첫날 지지자들의 환호, 국민들의 박수, 역대 대통령들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퇴임할 때 정말 국민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으며 청와대를 떠난 대통령이 있었는지 생각해보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 꼭 지키기를 바라면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